네, 안녕하십니까. 전자기학 강의를 담당할 이성배입니다. 오늘부터 전자기학 저희가 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그 과정 목표가 공기업에 대한 NCS 패스가 목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4년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죠. 그리고 그 전자기학에 대해서 사실은 오랫동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또 대부분 기사 공부를 통해서 또 기본적인 전자기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저희 강의를 들어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저희 강의를 마칠 거냐에 대해서 잠깐 좀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은 저희가 전자기학을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었죠. 전기를 처음 최초로 다룬 거는 초등학교 때 물리 시간부터 시작해서 자연 시간에 전기에 대해서 책받침해서 우리 정전기 대전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자석 가지고 우리 자화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했었죠. 그리고 중학교 때 물리 시간이 또 전기가 한 챕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물리의 그 역학 한 챕터, 전기 한 챕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고등학교가 물리에 또 저희가 또 전기를 배웁니다. 대부분 이제 정전기 사항이 많죠. 동전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서 다시 저희가 이제 전기를 기본 전자기학부터 그다음에 회로 이론, 그다음에 전력계통, 초과학 이렇게 전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최소한 한 10년 이상 공부를 해왔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전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누가 전기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한다 그러면 마땅히 답변하기가 조금은 좀 궁색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목을 들어가기 전에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그 공기의 NCS를 공부하면서 전자기학을 공부를 해야 되냐는 것도 잠깐 좀 논의를 해보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지원 가능한 공기업은 좀 어떤 게 있을 것인가, 그것도 좀 자세히 한번 논의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쭉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기 쪽에 사실은 공기업이 이제 전기직군 공사는 가장 유명한 한국전력공사가 있죠. 발전 송전하고 배전 쪽을 담당하고 있는 전력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전에는 이제 한국전력공사하고 같은 회사로 있다가 발전만 별도로 해서 분리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발전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이렇게 발전사들이 있고요. 자, 발전사들이 있고, 한손, 남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그 외에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는 발전사들. 그다음에 개통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그다음에 이제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는 전력 거래소. 그 외에 이제 이 발전소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 한전 KDM 이런 데도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공기업들을 좀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사실은 전기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발전사들, 한국전력공사가 가장 우리 전기 엔지니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가장 보람되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들어가려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그죠? 우선 좀 보람도 느낄 수 있고 긍지, 아울러 뭐 공기업이 가지는 더 안정적인 어떤 그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 우리는 공기업을 가려고 그래서, 그리고 공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NCS라는 시험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NCS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거를 위해서 사실은 저희 이제 강의를 수강을 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NCS 시험이라는 게 사실은 뭐 기사 시험하고 사실은 뭐 난이도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난이도가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 다만 그 기사 시험하고 NCS하고 큰 차이점은, 자, 기사 시험은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죠. 평가가 굉장히 주관적이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평가가 주관적이란 말. 근데 NCS는 사실은 평가가 굉장히 객관성이 이렇게 객관적이다. 그다음에 경쟁적이다는 거죠. 경쟁적이다. 그리고 기사 시험은 사실은 뭐 절대평가 개념이죠, 그죠? 이건 상대평가 개념이고,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시겠죠? 사실은 뭐 기사 시험은 잘 아시겠지만 과목당 평균 60점 이상, 그 다음에 관항은 40점 이상. 그러면 합격입니다. 그 얘기는 이 전자기하학이 자신이 없으면은 나는 40점만 목표로 공부하겠다, 그거 해도 가능은 해요. 그죠? 자, 그런데 NCS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NCS. 자, 40점이든 50점이든 60점이든 뭐 80점이든 아니면 90점이든 내가 이 과목에 최고 점수를 받으면 합격인 거죠. 그죠? 다른 그 경쟁자가 나보다 점수 낮으면 합격인데, 불행히도 이 시험이 사실은 그렇게 난이도가 안 높아서 대부분 다 거의 만점 가까이 맞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변별력이 어디서 나타나겠냐? 변별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게 그 가장 좀 어려운 문제, 함정이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변별력이 있어서, 그리고 사실은 또 이 발전사들이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이 전개에 대한 본질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검증이 잣대로 삼는 것 같아요. 본질이.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한 거는 그 과목별로 전자기학, 회로, 전력계통, 기기, 뭐 별도 배우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실무에 응용을 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뭐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응용적으로 어떻게 엮을 거냐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렵죠, 사실은. 어려워서 그런 개별 과목들에서 배운 것들을 잘 엮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게 사실은 필요한 우리 신입사원들, 필요한 직원들이 가질 어떤 그런 소양입니다. 소양이라서 채용을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가 더 먼저 본질에 가까운 거를 분석을 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아마 좀 평가의 잣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은 뭐 이 필답고사 NCS에서는 그렇게 변별력 차이가 나지 않지만, 또 그 다음에 NCS 통과하면 우리가 또 가져가야 될 거 있잖아요. 면접.
면접은 그럼 어떤 질문이 될까요? 좀 더 본질적인 엔지니어가 가지는 이 전기 분야가 가지는 전기 기술이 가지는 본질적인 게 뭔가 하는 게 대한 질문이 많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학문적으로 배웠던 것이 실무에 어떻게 응용이 될 거냐 하는 부분,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기술에 대해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좀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사실 기사 시험 같으면은 준비가 그냥 문제풀이만 열심히 하면은 뭐 가능합니다. 문제풀이만 열심히 하면은 누구라도 합격이 가능한, 그렇지만 사실은 ACS를 준비하고 면접을 준비하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풀이뿐만이 아니고 어떤 그 이론에 대한 본질이 뭔가를 좀 심층 있게 공부를 하면서 항상 우리 공부를 하면서 왜 그런가? 왜 그런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하면은 훨씬 더 저희가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과목을 들어가기 전에 이게 너무 페이지가 많이 올라갔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전기란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전기란 무엇인가? 가장 원론적인 질문이죠. 전기란 무엇인가? 근데 원론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이거를 특정 지어서 이게 전기입니다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고 우리가 현상들을 사실은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추 해석해서 아 이렇구나 하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도 어떤 수학적인 모델을 가지고 수학적인 모델을 세워서 이런 결과가 예측이 될 거다. 그래서 봤더니 맞구나. 실험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이제 단정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필요한 거는 우리가 전기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고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고 전기 엔지니어적인 접근에서 한번 보자고요. 엔지니어. 아직은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학생이고 하겠지만 우리 다 엔지니어잖아요. 전기 엔지니어. 그리고 평생을 이제 전기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이 분야에 종사를 해야 되고 추상 그렇다면 우리가 전기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 아니고 타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전기가 이런 겁니다 하고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전기는 에너지라고 일단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전기 에너지고 이 전기 에너지는 전기 부하를 동작시킬 수 있는 에너지다 이렇게. 이게 사실 전기인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전기부하 어떤 게 있을까요? 전등, 그렇죠? 전등. 에어컨도 있겠네요. 선풍기 에어컨. 그다음에 펌프 모터들 있죠, 그죠? 모터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컴퓨터? 이거 다 전기 부하들이죠. 기타 가전 제품들. 자, 이런 전등, 에어컨, 모터, 컴퓨터 이런 것들 우리는 토탈 묶어서 전기 부하라고 이제 호칭을 하고 있고, 이 부하를 동작시킬 수 있는, 그죠? 동작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전기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호칭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전기 에너지의 특징이 어떨까요? 특징. 자, 특징.
그죠? 일단 전기 에너지도 이게 사실은 본질적으로 에너지가 우리가 잠깐만요. 우리가 전기 엔지니어로서 이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뭐를 어떻게 무슨 일을 그죠? 전기 엔지니어가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될 거냐? 그죠? 우선 전기 에너지가 첫 번째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얻을 거냐? 자, 전기 에너지가 전기 부하를 동작시킬 수 있는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걸 에너지를 어떻게 얻을 거냐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좀, 그리고 이 전기 에너지를 얻는 회사가 어디죠? 발전회사죠. 발전회사.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발전회사를 들어가고 싶은 거죠. 발전회사를 입사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럼 최소한 뭐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얻을 거냐에 대해서는 뭐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가져야 될 게, 그럼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발전한 곳에서 부하까지 보낼 거냐 하는 거. 부하까지 어떻게 보낼 거냐. 자, 발전소는 발전사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보내는 거 부하단까지 가는 거는 누가 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 변전, 배전. 자, 이게 결국에는 전기 엔지니어 에너지를 어떻게 얻을까? 어떻게 보낼 거냐? 이게 사실은 우리 엔지니어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부하까지 보낸 거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는 부분. 자, 이런 사용할까 하는 부분은 이거는 뭐 공기업에서 하지 않고, 이거는 사실은 그냥 개인의 그 사업 쪽으로 많이 가는 측면이 있죠. 자가 설비 쪽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논점을 어떻게 얻을 거냐, 보낼 거냐 하는 쪽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떻게 얻을 거냐, 보낼 거냐 하는 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전기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에너지를 잘 통제를 할 거냐는 문제가 있어요. 에너지를 통제 가능한가? 자, 에너지가 과다하면 어떤 문제 생기죠? 재난, 재해, 그죠? 어떤 종류? 화재, 폭발, 뭐 감전사고. 자, 다 에너지가 통제가 안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화재 어떨 때 난다? 전기 에너지가 과다하게, 그죠? 과다하게 요구치 않은 쪽으로 들어가면은 화재 사고 나는 거죠. 그죠? 자, 정전기에 의한 폭발 사고, 정전기에서 폭발 사고, 그다음에 낙뢰 현상도 있을 거고,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를 할 거냐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전기 엔지니어의 목표가 되겠죠. 에너지 통제, 그렇죠? 에너지 통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통제적인 측면이고요. 정상적인 측면을 또 보면은 저희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게 에너지를 얻는 게 어떻게 얻었죠? 전기 에너지를
자,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가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일단 정전기를 응용한 쪽,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전하량을 가지고 얻는 거, 요즘 배터리, 연료전지, 뭐 태양광, 자, 이런 범죄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자기장을 그렇죠? 변화시켜 가지고 얻는 있죠. 이건 어디 쪽일까요? 발전 설비, 발전기. 자기장을 변화하는 건 사실 규모가 큰 발전소, 굉장히 규모가 큰 발전소. 자, 에너지원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원. 자, 배터리, 연료전지, 태양광 이쪽 에너지원은 태양광 같은 경우는 태양 빛이 에너지원이고 되죠. 그죠? 이건 뭐 연료전지는 뭐 LNG 가지고 해요, 요즘. 대신 이것도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자, 발전기는 기계적인 에너지 이용을 하죠. 자, 풍력. 윈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합니다. 발전기 연결해가지고. 그 다음에 화력. 열 에너지를 그 스팀 형태로 바뀌어서 스팀 터바인 제너레이터를 돌려서 발전을 합니다. 이것도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원자력. 자, 이것도 기계적인 에너지죠. 사실은 그 원자로를 반응을 시켜서 거기서 나는 열 에너지를 가지고 터바인 제너레이터 돌려서 발전을 하는 이런 모델입니다. 수력,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하고 있죠. 그죠? 물의 위치 에너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뭐가 있다? 우리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하기 전에 그 원래적 에너지가 그게 뭐 석탄이든 석유든 원자력이든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그 에너지를 어느 정도의 효율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할 거냐는 문제. 그죠? 효율의 문제. 이게 끊임없이 우리 전기 엔지니어들이 추구해야 될 어떤 명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발전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까지, 부하단까지 손실 없이, 그죠? 보내야 되는 거죠. 손실 없이 보내야 되고 대용량을 보내야 되고 경제적으로, 자, 효율적으로, 이것도 경제성이 좀 있어야죠, 그죠? 자, 전기 엔지니어가 해야 될 거는, 그죠? 전기를 효율적으로 얻어서 손실 없이 보내고, 자, 해야 되는데, 자, 이 과정에 발전기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그 전하를 이용한 발전은 뭐 배터리에 대한 거, 정전기에 대한 거 특성 이해를 해줘야 되죠. 연료전지, 그 화학적인 거 다 이해를 해줘야 되죠. 정전기 현상이 어떤지 이해를 해줘야 되고, 자, 대규모 송전할 때 저희가 발생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생길 거냐? 전자유도, 정전유도.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전기 엔지니어들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좀 말이 좀 장황하게 길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전자기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을 좀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죠? 전자기하고. 우리 전자기하기 배우는 게 이제 전개, 그죠? 전개, 정전 용량, 자개, 인덕턴스, 전자력과 전자계. 또 6개의 어떤 큰 카테고리로 저희가 공부를 할 건데, 자, 전개에서 저희가 지금 해야 될 어떤 게 있죠? 자, 전개에서 진공 중에 정전계. 그죠? 그다음에 뭐 전개란 뭔가?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갑 345kV, 765kV 하면은 이 송전선로 밑에 전자유도, 정전유도, 유도에 따른 그죠? 뭐 임피던스가 발생을 하고 있고, 임피던스 자체가 이제 효율에 영향을 미치죠. 미쳐서 이 임피던스를 얼마큼 되는지 제가 좀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자파, 그다음에 이 송전에 발생하는 전자파 이런 것들 해석을 좀 해야 되겠죠.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이 다 우리 전자기학에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전자기학에서. 그래서 일변 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그다음에 정전 용량, 이거는 뭐 콘덴서에 관계된 거죠, 그죠? 유전체. 콘덴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모든 우리 그 가전제품, 전자제품이 다 콘덴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잘 아시지만 뭐 역률 제어 다 콘덴서로 하죠. 굉장히 광범위하게 콘덴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짧게 전기 저장 장치로도 좀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자개 부분은 어떻죠? 여기 발전기가 이 자개 자화 현상을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공 중의 정자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될 거죠. 그다음에 전류에서 발생하는 자개는 어떤 게 있는가? 이런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성체하고 자기회로. 자, 전류에 의한 자개 현상은 뭘로 응용이 되죠? 모터하고 변압기, 발전기 다 여기 전류에 의한 자개 현상을 가지고 응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전류에 의한 자개 현상을 정확히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런 모터나 변압기나 발전기나 이쪽 부분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떤 현상인지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사실 굉장히 쉽게 우리가 모터나 변압기나 발전기를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중요하고요. 자, 자성체 자개로 뭐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모터나 이쪽에 재료에 관계되는 문제죠, 그죠? 결국에는 이 모터, 변압기, 발전기가 다 에너지를 이제 전달하는 기능, 또 에너지 변환하는 기능,
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알고 있으면은 당연히 전달이나 변환할 때 효율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효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효율을 올릴 거냐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은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인덕턴스, 뭐죠 이거? 자, 우리는 전기회로를 해석을 하고 전기회로를 논의할 때 임피던스를 얘기를 합니다. 임피던스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임피던스 뭐가 있죠? R, L, C. 그래서 이거는 저항, 그죠? L은 코일, 이거 자기장이 되는 거. L, 자기장. 컨덴서. C. 그래서 이 인덕턴스 문제는 자기장의 영향이 우리 전기 송전 선로나 우리 기기나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우리 장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하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전자력과 이제 전자유도는 어떤 부분이 응용이 될까요? 전자력과 전자유도. 전자력과 전자유도. 이것도 이제 전자유도 현상 가지고 모타나 변압기 쪽 논의가 되겠네요, 그죠? 전자계, 이거는 전자파, 파동, 뭐 이런 쪽, 전자통신 쪽. 자, 이렇게 전자기학은 사실은 전기 분야의 굉장히 기본적인 분야입니다. 기본적인 분야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 공부를 하면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대학까지 다니면서 뭐 국어 공부를 하고 뭐 수학 공부를 하고 뭐 이거 왜 공부할까요?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야 응용 항목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전기 쪽도 전자기학이 기본이 되어야 응용 항목 쪽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런 의미에서 조금 본질적인 면을 좀 관심을 가지고 강의를 좀 쫓아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양한 기본적인 기본식을 가지고 응용해서 이게 좀 바꿔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쉽게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면 이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접근할 수 있는데 일단 그런 기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조금 좀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 강의는 사실은 뭐 전개, 정전 용량, 자계, 인덕턴스, 전자력과 전자유도, 전자계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빠진 게 있죠, 그죠? 뭐가 빠졌을까요? 벡터. 자, 전자기는 공간에 전기의 힘이 미치는 현상을 뭐 정전계든 전자계든 분석하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얘기는 대부분의 어떤 그런 힘이나 이런 것들이 뭐 벡터가 뭐죠? 방향, 절대값하고 크기하고 방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은 뭐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해석에 대해서 당연히 뭐 벡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벡터를 가지고 많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벡터는 사실은 전자기법만의 모든 역학을 해석할 때도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따로 저희가 이제 강의는 챕터를 가지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고 미리 좀 예습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벡터는 미리 좀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인 거로 뭐 미적분학 저희가 많이는 안 쓰는데 가끔 이제 미적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만큼은 좀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니면 공업수학 책을 좀 들춰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반출해 보면은 충분히 쫓아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어들도 뭐 그리스 문자 저희 많이 쓰고 있죠. 대부분의 이제 그런 대표적인 거는 그리스 문자를 가지고 뭐 마이크로, 뭐 시그마, 그 다음에 뭐 이런 밀리, 뭐 이런 것들 다. 그 다음에 파이, 뭐 이런 파이도 그죠? 크사이, 델 이런 그리스 문자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입설문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기본적으로 많이 자주 나오는 거는 아마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나올 때마다 좀 익숙해지셔가지고 최소한 읽을 줄 알고 의미가 뭔지는 알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좌표계, 평면 좌표계, 그 다음에 3차원 극좌표계, 그 다음에 원통좌표, 구좌표.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좌표에 대해서 조금 미리 좀 예습을 좀 해주시면은 굉장히 좀 공부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먼저 1장 전개에서 한번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전계 기본 개념입니다. 정전계 기본 개념 보시면은 정전계는 뭐냐? 그렇죠? 전기는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전개 에너지가 최소로 되는 상태로 동전계보다 안정적인 상태가 정전계다. 이렇게 좀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개 에너지가 뭐고 동전계가 뭔지에 대해서는 다시 또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만, 전개 에너지, 정전계에서 발생된 에너지는 사실은 가장 안정적인 게 최소로 되어 있을 때, 에너지 전이가 최소가 되어 있을 때 가장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고, 에너지 전이가 높아지면은 이게 최소로 환원하려고 항상 불안전한 거죠. 그래서 정전계는 이게 결국에 정전계는 안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고, 자, 동전계 전하가 움직여가는 거죠. 이동하는 거. 자, 전하가 이동하면 뭐가 생기죠? 전류가 생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전계고, 에너지는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정전계에 대해서 뭐 가끔 정전계에 대해서 그 기본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해를 좀 하고 충분히 본인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 전하의 본질을 볼까요? 전하의 본질을 보면은 이게 그림 많이 보신 거죠, 그죠?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털가죽하고 에버나이트 막대를 문질렀더니 그 두 개의 인력이 생기는 거죠. 인력이 두 개를 문질렀더니 인력이 생긴다. 그죠? 이건 뭐 초등학교 때 자연 시간에 많이 우리가 실험을 해요. 전기의 본질이 뭔지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 이제 마찰 전기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가
뭐 옷을 벗을 때도 사실은 양털옷 벗고 하면은 그 정전기 생기고 머리 빗을 때도 정전기가 생기는 거죠. 그건 다 전기 현상인데, 자 그러면은 왜 생기냐? 이게 왜 생기냐는 거 보면은, 자 전하는 전자의 이동으로 발생을 한다. 그죠? 전하는 전자의 이동으로 발생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죠? 자.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물질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노력을 해서 쭉 이제 모든 이제 물질을 잘게 쪼갰더니, 일단은 뭐 아주 어떤 파티션을 뭐 분필로 줬습니다. 잘게 쪼갰더니 가장 작은 파티션한 게 분자 형태가 나오고, 그 분자를 다시 쪼갰더니 원자 형태가 나오는 거죠. 원자가. 그래서 이게 원자 형태가 나오고, 원자는 원자 핵 부분, 이건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성자, 이거는 전하가 없는 부분이죠, 그죠? 그다음에 그 원자 핵을 싸고 도는 그 마이너스 전하가 전자라는 형태로 이렇게 싸고 있더라 하고, 이거를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원자에 따라서 이제 전자의 수가 달라지고 뭐 그런 거죠, 그죠? 사실은 이거는 모든 그 우주의 모든 법칙들이 사실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우리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그죠? 수성, 금성, 그죠? 그 다음에 지구 돌잖아요. 그죠? 태양이 플러스 전하 원자 핵이라고 그러면은, 그 행성들은 마이너스 전하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이건 저희 이제 우리 태양계를 얘기고, 우주도 아마 같은 이런 형태일 겁니다. 큰 핵을 중심으로 크게 이제 떠도는 어떤 그런 전자 형태. 쪼개면 미시적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원자핵이 있고 전자의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의 형태는 핵이 있고 전자가 있다. 그다음에 중성자가 있다.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원자의 핵은, 그다음에 전자는 그 전하라는 정기적 특성을 보이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왜 그러면은 이 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그 다음에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냐고 뭐 질문을 하면은 조금 좀 답변이 애매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냐 그러면, 심정적으로는 가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태초에 어떤 형태로 창조가 되었던, 어떤 형태로 했던 우리의 물체 우주가 어떤 이런 법칙을 가지고 핵주위의 어떤 그 전자라는 형태의 서로 상반된 특성을 가진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법칙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자 봤더니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에너지의 어떤 힘 에너지 형태를 띠고 있는 이것이 우리는 전기라고 부르자, 전하라고 부르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사실은. 약속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약속 하에서 자, 전하는 전자의 이동으로 발생을 한다. 그죠? 전하는 전자의 이동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죠? 전자를 받은 물질은 음전하, 전자를 잃어버린 물질은 양전하로 대응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이게 이제 원자핵입니다. 원자핵이고, 핵 플러스 그죠? 전하.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었죠. 어떤 형태로? 마찰로. 마찰 형태로 외부에 힘을 주었단 말이죠. 에너지를 줬더니 이 전자가 이탈을 해버린 거죠. 이탈을 해서, 그죠? 두 개의 물체를 서로 마찰을 시켰더니 하나는 전자가 이탈을 해서 전자를 이탈하고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정상적으로는 그죠?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빠지면은 이거는 플러스가 2개, 마이너스가 1개. 그러면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마이너스 하나가 어디로 갔느냐? 전자가 다른 쪽에 가서 붙어버린 거죠. 그럼 여기는 태초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플러스 전하가 5, 마이너스 전하가 5으로 균형 잡혀 있는데 더하기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은 전자네, 그죠? 플러스 전하가 5개, 마이너스 전하가 6개가 돼서 여기는 마이너스 하나만큼의 어떤 그 전기 현상을 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원자는 양전하와 음전하의 수량이 같아서, 그죠? 수량이 같아서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즉, 전하를 띄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드렸죠? 자, 지금 어떤 원자가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 2개, 마이너스 전하 전자 2개로 있다 그러면 2개니까 0이네, 그죠? 2개가 균형을 이루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이거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중성이라 부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하량은 얼마가 될 거냐는 얘기죠. 이 전하량은 얼마? 우리는 전자 한 개가 가지는 전하량을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럼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약속. 그죠? 약속. 우리는 이 전자 하나가 가지는 전하량이 1.602 곱하기 10 마이너스 12승 쿨럼이다 하고 우리 과학자들이 최초에 이거를 발견한 분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 1m가 우리가 이 정도 거리 되나요? 1m 자. 그럼 이게 왜 1m냐는 얘기죠. 약속을 한 거죠, 약속. 우리가 요거는 1m로 하자. 그죠? 메타. 그 다음에 무게 킬로그램.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정도를 1kg 하자고 서로 약속을 한 거죠.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을 한 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모든 해석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전하량이고, 이게 이제 전하량이고, 질량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다. 자, 10 마이너스 31승, 그죠? 굉장히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작은 그런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럼 원자 핵의 무게는 어떠냐? 원자 핵의 무게는 한 1800배 정도? 한 1870배 정도? 됩니다. 굉장히 좀 무겁죠. 전자보다는. 태양계 그렇잖아요. 태양의 질량이 훨씬 지구보다는 무거워야 중심을 잡는 거죠. 그죠? 이게 가벼워버리면
그죠? 끌려가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자, 같은 전압끼리는 당기고 인력, 다른 전압끼리는 밀어냈다. 청력이다. 뭐 세상 모든 이치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음양이라는 게 남자끼리 좋아하진 않잖아요. 남녀가 좋아하고 있고 암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같은 전자끼리는 반발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는 서로 땡기고 끌리잖아요. 이런 현상이 있다. 이건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우리 전화뿐만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자, 다음 그림 보셨고요. 자, 외부로부터 전개나 자개를 가하면은, 그죠? 뭐 전개나 자개, 그죠? 자기력, 그죠? 자석에 의한 어떤 에너지, 전하에 의한 어떤 에너지, 쉽게 원자핵의 구석을 벗어나 이동할 수 있는 전자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자유전자라고 한다. 뭐, 그죠? 우리가 외부에서 전개나 뭐 자개나 아니 뭐 마찰력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에너지를 가하면은 이 전자가 이탈해 버린 거예요. 쉽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자, 가운데가 더 이탈하기 쉽겠어요? 바깥이 이탈하기 쉽겠어요? 그죠? 바깥쪽이 훨씬 더 이탈하기가 통제하기가 벗어나기가 쉬운 거잖아요. 그죠? 네. 안쪽이 훨씬 더 큰 바깥쪽보다는 큰 걸로 이렇게 딱 뭉쳐져 있는 거죠. 그죠? 이것도 뭐 세상 이치가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죠? 권력의 핵심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죠? 기획실이나 뭐 총무나 가까이 있는 관리부서 이쪽 분들이 훨씬 더 충성도가 높은 거죠. 그럼 권력의 핵심에서 멀리 있는, 그죠? 저기 변방에 파견 나가 있는 분들 쉽게 배신 때리잖아요. 쉽게 넘어가 버리고. 이게 자유전자. 자유전자도 가끔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전하의 이동 속도 뭐 따로 뭐 수식은 잠깐만요. 자, 전하의 이동 속도 이게 전기가 흐르는 속도죠, 그죠? 흐르는 속도. 자, 빛의 속도는 얼마죠? 빛의 속도.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그러면 이게 거의 5.93 곱하기 10의 5승의 루트 V 하면은 속도가 10의 8승이고 훨씬 빛의 속도보다는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전압에 비례한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유도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유도는 도체에서의 정전유도, 그죠? 정전유도, 도체에서 도체를 서로 마찰을 시켰더니 정전유도 현상이 생기는데, 마찰이 정전유도입니다. 자, 대전된 어떤 이제 전기를 띤 이쪽을 볼까요? 이게 대전된 물체, 그죠? 자, 대전된 거는
마이너스 전하가 한쪽으로 몰리고, 그죠? 플러스 전하는 반대쪽으로 몰려서 전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현상을, 마이너스 전기를 띤 어떤 물체를 반대로 설명했네요. 자, 대전된 물체, 어떤 대전된 물체, 지금 양전하로 대전된 물체를 도체로 가까이 가면 도체에 가까이 가져갔더니, 자, 이 양전하에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 그죠? 왜? 플러스 전하가 가까이 오니까 그 음전하, 전자전하가 땡겨오는 거죠. 인력에 따라서, 그죠? 그러면은 먼 쪽은 전자 쪽이 다 가버렸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전하만 남는 거죠. 그래서 반대쪽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더라. 요게 뭐다? 정전유도 현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전유도 현상은 나중에 저희가 많이 이용해요. 우리가 그 동축 케이블이나 아니면 뭐 중공 케이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다 정전유도 현상을 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건 잘 좀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정전기는 대전체와의 전기력에 의해 도체 내부의 전자가 이동하여, 그죠? 도체 내부의 전자가 이동해가지고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서로 분리되어 발생한다. 이렇게 생긴 전하는 정지된 상태로 존재한다. 정전기는 어떤 도체가 있는데, 그죠? 도체가 있는데 이 도체에 뭐 양전하도 좋고 음전하도 좋습니다. 이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가져갔더니, 그죠? 같이 갔더니 이 내부의 전하가 분리가 되더랍니다. 마이너스는 한쪽으로 모이고 플러스는 한쪽으로 모이고, 그리고 이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유지를 하고 있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정전 유도라 그러고, 열뜻 발생한 전기를 정전기라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전기라 부른다. 그리고 대전체를 치웠더니 다시 원위치가 되더라. 그죠? 원위치가 돼서 중성인 형태로 돌아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아보는 기구가 뭐가 있다? 검전기가 있다. 그러니까 검전기는 상당히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전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게 감전사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유지보수 할 때, 아니면 작업하러 갈 때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유용한 도구가 검전기입니다. 그 검전기 원리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전원체에서의 정전 유도를 볼까요? 자, 전원체하고 도체하고 차이를 볼게요. 자, 도체는 이 내부에 있는 그 원자의 그 전하가, 여기 전하가 쉽게 이탈해서, 그죠? 뭐 대전을 하면 바로 대전이 되고, 어떤 물질 가져오면 바로 대전이 되고, 치우면 다시 원위치하고, 전자가 굉장히 쉽게 이동하는 겁니다. 이탈해서 이동하는 거. 자,
이거를 도체라 하고 있고, 전원체는 이 대전이 이 전하의 이동이 쉽게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전체 내부의 전자들이 원자나 분자에 속박돼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전원체 특성입니다.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기가 어렵다. 자, 그래서 그 정전 유도는 발생하지 않는데, 그죠? 그 도체를 그 대전된 도체를 가까이 가도 사실은 정전 유도는 안 생긴다. 정전 유도는 안 생기는데, 다만 이 내부에 원자에 있는 양전하고 음전하가 이렇게 배열을 해버리는 겁니다. 쭉 이탈을 하는 게 아니고 배열을 해서, 자, 이러면 이쪽은 좌측은 전부 다 플러스 쪽, 우측은 마이너스 쪽 현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분국 현상이라고 그래요. 분국 현상. 자, 분국 현상에 의해서 대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전하의 이동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하의 배열에 의해서 분국 현상이 생겨서 대전이 되는 거고, 이 분국 현상도 대전을 치우면은 원위치가 이제 되는 거죠. 이해 좀 하시고요. 자,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정전유도의 절연체. 절연체 얘기죠. 절연체에 대전된 물체를 가져갔더니, 각 원자가 배열을 합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배열을 해서 플러스 전화, 다 플러스는 오른쪽이고 마이너스 왼쪽이니까 다 더하면은 뭐 왼쪽 오른쪽이 있죠. 이걸 분국 현상이라 그런다. 자, 정전차폐. 그래서 우리가 또 동신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전부 다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전하로. 자, 그러면은 바깥쪽은 이 마이너스 전하 대전이 되어 있겠죠. 그럼 이 바깥은 플러스 전하로 다시 대전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바깥속을 접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대전된 것이 다 빠져나가겠죠, 그죠? 내부에는 전하가 대전이 되더라도, 내부의 전하가 플러스로 대전이 되어 있더라도,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어 있지만, 이 밖은 다 차폐 현상에서 이 내부에 발생하는 전기장이 바깥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정전차폐라고 부른다. 이런 겁니다.
정년사표도 사실은 그 실무에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응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그 차폐는 굉장히 많이 중요하죠. 그 송년솔로나 이런 쪽도 그 송전솔로의 그 대용량 전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자유도나 뭐 정전유도가 인근의 통신선 이런 쪽에 영향을 안 미치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차폐를 시켜서 그쪽 영향을 안 미치도록 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전 차폐에 대한 현상을 좀 이해를 하고, 자, 이거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줄일 거냐 하는 거를 좀 연구를 좀 해야 되겠죠. 본질을 이해를 하고. 자, 도체와 부도체. 도체는 그죠? 자유전자들이 내부에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서 전기가 잘 통하는 게 그죠? 낮은 전압에도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 도체입니다. 도체. 뭐 전선, 그죠? 아주 대표적인 도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금속 물질들 전기 잘 흐르죠. 흡연들 전기 잘 흐르죠. 자, 물은 어떨까요? 물. 자, 순수는 이거는 H2O로만 돼 있잖아요, 그죠? H2O로만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전기 잘 안 흐릅니다. 부도체에 가깝고요. 자, 그러면 물에는 H2O만 있나요? 금속들이 그 미네랄이 다수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미네랄이 뭐다? 이게 금속류. 그다음에 뭐 소금 염분도 있을 수 있고, 이건 전기가 잘 통한다. 자, 그러면 물은 도체일까요? 부도체일까요? 그때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런저런 게 많이 섞여 있으면은 우리 뭐 강물, 바닷물 그것 전기 잘 통하잖아요. 굉장히 잘 통합니다. 자, 순수 모든 이런 미네랄들을 다 제거한 진짜 완전히 그 H2O만 있는 이런 순수는 전기가 잘 안 통합니다. 자, 은, 구리, 금, 알루미늄 순으로 도전율이 높다. 도전이 높다는 것은 전기가 잘 통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건 다시 또 아마 전기회로 쪽에서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물질의 저항은 R은 도전율에다가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 뭐 이 정도 그냥 아주 엄청 많이 저희가 우리 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도체 내부의 자 전선에 아니면 코일에 전선에 전기가 흘러, 그죠? 그럼 여기 열이 나잖아요. 그다음에 필라멘트에 뭐 어떤 게 좋을까요? 그 뭐 전기 매트도 좋네, 그죠? 전기 온수기도 좋고 전기가 흘러. 전류가 흐르면은 여기에 열이 발생한다. 왜? 열이 전기 에너지가 자, 열 에너지로 변환됐다. 그죠? 이건 어떻게 봤다? 자유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원자와의 충돌로 빛과 열을 방출하고 있다. 이때 발생하냐면 우리는 주울열이라 부르고, 주울열은 I-자승 R이다. 그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이 주울열은 계속 우리가 이제 또 응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아, 열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그렇구나.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감각적으로, 아,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그죠?
열이 발생하는 정도가 좀 다르겠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부하로 열이 많이 발생해야만 되는 장비들 있잖아요. 히터 같은 경우는 열이 많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열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 뭐 전기를 이동시키는 전선 같은 경우 열이 발생하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선풍기는 어떻게 선풍기? 선풍기는 사실은 우리 회전력을 가지고, 그죠? 회전력을 가지고 그 바람으로 이제 시원하게 만드는 거고, 열이나 만들잖아요. 시원하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그 전선이 가능하면은 주울열이 발생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도체 부대체까지 했고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전기 일반적인 사항, 전자기를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사항들 좀 쭉 한번 훑어봤고요. 그다음에 전개가 뭔지, 왜 정전유도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아마 이거는 중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충분히 여러 번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이해를 했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전자기학 쿨링의 법칙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